TSMC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는 많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회사는 저는 딱 2개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펠리클이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그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이제 약간 그 소재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보통 그 주가가 시세가 가장 세게 나는 때가 언제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엔비디아 그 열풍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주들도 갑자기 뭐 재고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네네. 갑자기 뷰들이 뭐 AI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뭐 주가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많이 올랐는데 네네. 요즘 주가가 이제 뭐 삼성전자는 7만 원 넘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1만 5천 원대에서 이제 뭐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올 때까지 온 거 아니냐, 네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고 네네. 또 한편에서는 뭐 13만 원, 15만 원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요. 네네. 이 지금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앞에서 질문에서 거의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게 메모리 반등 사이클하고 AI 사이클이 중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좋아지는 상황이었죠. 이제 메모리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AI 붐이 되면서 이게 사이클이 좀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측면이 있고요. 보통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 사이클로 전환하는 그 기점이 있잖아요. 딱 그 기점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한 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앞바닥이 W자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앞바닥은 보통 공급단에서 이슈가 나와요. 그래서 캐펙스 투자 축소, 감산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일단 주가가 한번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올라오다가 또 이제 밀려요. 이렇게 그 아무래도 보면 실적이 너무 현타가 오니까 그게 이제 뒷바닥이 사실은 진바닥인데 뒷바닥은 원래 그 어떤 주문 증가에서 나옵니다. 그럼 주문이 증가되려면 시장에 깔려있는 재고들이 소진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재고 소진에 대한 게 사실은 진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 딱 그 재고가 소진되면서 주문량이 이제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AI 붐이 갑자기 붐원이 돼버리면서 좀 더 압축적으로 일어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약간 과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사이클로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초입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 이 그 반도체도 경기 민감주 그리고 사이클 섹터의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투자할 때 OECD 선행지수 이게 반등할 때 네네. 그때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이 네네. 사이클상 아직 뭐 고점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네. 지금의 가격대가 어느 네. 정도 그 위치에 있는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제 뭐 이게 나중에 고점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앞으로 100이라는 상승의 어떤 그게 있다 그러면 이제 한 30에서 40 정도는 온 거 아닌가. 그럼 아직도 뭐 갈 길이 좀 맞습니다. 멀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요 단계적으로 보면 이제 요게 좀 조정이 한 15%나 뭐 20% 아프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어떻게 흥분해서 막 따라붙기는 좀 좋은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영업이익이 무슨 뭐 6조, 7조 이렇게 나올 때 주가 하고 지금의 주가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은 뭐 몇 조 적자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왜 그때하고 관점이 많이 달라졌냐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커머디티거든요. 그러니까 커머디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광물 자원. 네, 그렇죠. 일종의 뭐 약간 그런 컨셉으로 봐야 원자재. 되는데 예. 근데 지금 AI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이냐면요. 우리 AI 그 엔비디아 그 A100이나 H100 같은 GPU하고 같이 페어링해서 들어가는 지금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이 있잖아요. 네. 그건 스페셜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주문형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는 100% 메모리 반도체가 커머디티였는데 여기서 파운드리처럼 스페셜티 시장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 밸류가 애드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그만한 밸류를 받는 것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순전히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맞습니다. 요것으로 올라온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에 플러스
기본적인 반도체 사이클까지 합쳐지게 됐을 때는 그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주식도 보면 주가가 제일 세게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나는 때가 언제냐면 주력 사업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미가 될 때 뭐 실적은 50% 개선됐는데 주가는 뭐 5배 올라버리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일단 전방 산업인 이 뭐라 그럴까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쪽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이것이 네네. 이제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좀 그 고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 쪽에서 큰 어떤 수익을 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성장한다라는 전제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소부장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전체 뭐 반도체 공정 중에 중요하지 않은 쪽은 없지만 어쨌든 제일 지금 AI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 영역인 것 같습니다. 패키징.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패키징 그러면 후공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공정은 중요한 거고 후공정은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거 정도라고 생각이 됐는데 후공정 난이도가 확 예전에 뭐 후공정 난이도가 만약에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300, 400, 뭐 500, 600까지 가버린 상황이거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단독주택 짓는 게 후공정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여의도 IFC 같은 복합몰을 짓는 게 후공정이거든요. 네. 패키징, 그러니까 AI용 칩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부가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패키징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일 잘하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거의 탄생하게 한 그러니까 기업은 TSMC예요. TSMC. 네네. 그러니까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언제 이렇게 딱 그 대중화돼서 등장을 했냐면 이게 애플 AP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뇌 칩인 AP를 이제 A 바이오닉 칩이라는 걸 이제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삼성이 100% 파운드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부 설계도 막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애플의 파운드리를 하다가 경쟁 제품인 갤럭시 S 시리즈를 내놓고 그리고 칩도 A 바이오닉 칩의 경쟁 칩인 엑시노스라는 칩을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혹시나 내가 주는 어떤 설계 데이터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이런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TSMC를 끌고 왔어요. 애플이. 그러면서 둘이 경쟁을 시키면서 물량 막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서 기술 경쟁을 유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거의 비등비등하게 갔었습니다. 그게 한 2016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그때 삼성 파운드리가 14나노 공정이었고 TSMC가 16나노 공정이었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14나노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선단 공정이 더 좋으니까. 근데 실제로 칩을 놓고 돌려보니까 16나노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TSMC 칩이 더 잘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뜯어봤죠, 삼성에서. 봤더니 그게 팬아웃 WLP,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처음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징 기술로 칩이 성능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인지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TSMC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 뭐 그 엔비디아든 AMD든 뭐 애플이든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은 대부분 TSMC에서 한다고 보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TSMC가 사실 엔비디아 이 AI 반도체에 가장 큰 수혜받는 네네. 곳 중에 하나라고 엔비디아와 함께 네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그 2차 수혜를 받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네네. 여기에서 또 수혜를 받게 될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밸류 체인에서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을 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핫한 거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 HBM이라는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 HBM이 무엇인지 좀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컴퓨터라는 게, 이 컴퓨터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 컴퓨터라는 게 7, 80년 전에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고안한 시스템대로 지금 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프로세서라는 게 있고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불러오는데요. 요게 프로세서 속도를 데이터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병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목에 버퍼를 주기 위해서 D램이라는 굉장히 읽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D램이 중간에 있는 거고 그래서 프로세서, D램 밑에 뭐 SSD 같은 스토리지가 이렇게 딱 깔려 있는 게 기존의 컴퓨터인데 AI는 이런 식으로 하면 효율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AI는 대량의 빅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의 연산이 필요하진 않아요. CPU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난이도 연산을 순차적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GPU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칙 연산 수준에 불과한 것들을
거의 뭐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병렬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프로세서가 이걸 처리하려면 데이터를 한 번에 쫙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D램 가지고는 아무리 많이 밀어주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D램을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단도주택이었다 그러면 D램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서요. 요걸 12개 층을 쌓아서 여기 구멍을 뚫습니다. 그 D램에다가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구멍을 뚫고 구리를 채워서 아파트처럼 납품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기존에는 뭐 만약에 100이라는 데이터를 밀어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뭐 4,000, 5,000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쫙 밀어 넣어주니까 프로세서가 막 처리할 수 있는 그 병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네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이 관련된 그 기대감으로 하이닉스가 이제 오른 거잖아요. 네네, 7, 맞습니다. 8만 원대에서 빌빌거리다가.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이제 뭐 오를 만큼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는 보지만 네네. 그 일단은 우리 이 소부장 가운데서 이러한 또 수혜를 받을 만한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는 많지는 않아요. 그쵸. 네. 그 뭐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네. 뭐 우린 직접적으로 그런 네네.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없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나마 또 찾으면 이런 네네. 것들이 있다. 그렇죠. 사실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회사는 저는 딱 2개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하고요,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봐요. 왜냐하면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TSMC에도 납품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오삿 업체라고 하는 뭐 ASE나 미국의 엠코 같은 데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서프라이 체인이 막 확장이 될 경우에는 이제 누굴 봐야 되냐? 후공정에서 그래도 나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좀 찾고 있는데 거기가 요즘에 핫한 게 이제 리플로우 장비 쪽에 뭐 이제 프로텍이라든지 STI 뭐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가 복잡해지잖아요. 네. 이제 막 수직으로 쌓고 뭐 옆으로 2.5D로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잘 할 수 있는 인텍 플러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뭐 파크 시스템스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관련주들이. 근데 이게 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역시 우리는 후공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혹은 많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앞으로 다른 반도체 사이클도 D램도 좋아지고 하면은 좋아지게 될 뭐 전공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다른 쪽으로 가서 기다릴 것이냐. 의견이 좀 나뉘는데 어떻게 네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성향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시장 트렌드 자체가 주도하는 쪽이 계속 가는 경우가 좀 많죠. 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가 목에 찼다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 버리는 그게 왜냐면 정보 유통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고 텔레그램 쪽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다 보니까 좀 그런 쏠림 현상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에 따라 붙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쪽에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어느 방이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네네. 어디를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가장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그 후자 쪽 투자 스타일인데요. 기다리는? 네, 약간 저는 이제 아무래도 펀더멘털리스트다 보니까 밸류가 너무 비싼 거는 사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밸류가 싼데 앞으로는 이제 여기 좀 확장이 되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쪽을 이제 보자라는 컨셉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그 프로세스 케미칼 쪽 있잖아요. 케미칼류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네, 맞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뭐 소재를 하는 회사들이 실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덜 올라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EUV용 PR을 하는 동진 세미캠이나 그리고 뭐 이제 삼성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에서 또 필요한 애천트를 하는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또 세정에 필요한 세정액들 과산화수소 같은 것들을 하는 한솔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그 회사들 실력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EUV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받던 게 우리 그 SNS텍하고 FST하고 지금 말씀하신 동진 세미캠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들의 움직임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특히 SNS텍은 네네. 다른 주들과 그 주가가 차별화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그 SNS텍하고 FST가 하는 그 펠리클이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그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이제 약간 그 소재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게
EUV 쪽으로 직접적으로 닿는 소재다 보니까 EUV는 공기 중에도 흡수 잘 되고 어디 부딪히면 다 흡수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투과율이 낮으면 흡수가 훨씬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투명도를 높이면서도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이게 그 비싼 2천억짜리 장비에서 EUV 그러니까 펠리클이 터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TSMC 같은 경우는 그런 팹에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펠리클 마스크 10억짜리 아끼려고 2천억짜리 그 장비가 손상되는 이런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SNS텍이 90%가 넘는 투과율을 구현을 했었거든요. 그게 약간 그 회사가 개별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들이 실제로 뭐 시장에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쪽하고의 뭐 어떤 거래 관계만 부각이 됐었는데, 이게 TSMC하고도 거래가 될 수 있겠네? 뭐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세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뭐 더 지금 이 상승세가 가지고 있다면, 혹은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될 만한 어떤 가격대라고 보시나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디테일하게 뭔가 파고 들어가는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남한테 뭐 듣고 투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시간이 없고 본인의 업이 바쁘고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거 큰 종목들 사도 상승 사이클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지 않고 뭔가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 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실력 있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그 뭐라 그럴까요?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주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AI의 모멘텀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 주가가 시세가 가장 세게 나는 때가 언제냐면 보통 한 침투율이 10% 내외일 때 제일 세게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업황 사이클하고 주식 사이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업황 사이클은 막 아직까지 뭐 실체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주가는 막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스마트폰 사이클,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침투율이 한 10%일 때 내외일 때가 주가는 제일 세게 반응을 했었고요. 최근에 2차 전지 핫했잖아요. 전기차 침투율이 딱 10%를 넘어가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때 제일 세게 났었고, AI는 그러면 침투율이 언제 10%가 되냐? 향후 1, 2년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물론 과하게 올랐으면 조정은 있죠. 그렇지만 이 사이클이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이 사이클하고 메모리 반등 사이클이 계속해서 중첩돼서 올라간다? 이 에너지가 서로 막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정고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고점을.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0만 원대. 네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15만 원대를 충분히 그 가능하다고 이상 봅니다. 가능하다. 네네. 근데 그럼 우리가 이제 사이클 매도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이클의 정점, 매도해야 되는 순간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도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그렇죠.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과거 사례를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뭐 과거 사이클이 똑같이 미래에도 진행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과거를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 조정이 오는 사이클은 한 1년 정도 이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이 있었다 그러면 올 상반기 끝나는 게 거의 하락 사이클의 그 기간하고 맞는 거고요. 보통 상승 사이클은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지속되는 게 과거의 통상적인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빨리 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군이오의 사계절론을 되게 이제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반도체를 놓고 보면 올 상반기는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엉망인데 막 유동성이 이쪽으로 막 몰리는 봄 시즌이었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여름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실적 장세에서 수익을 내려면 제일 좋은 거는 바텀업으로 실력 있는 기업들 보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심히 수익을 내야 된다고 봐요. 가을도 가을을 딱 반으로 쪼갰을 때 앞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뒷가을로 가면 이게 유동성이 계속 줄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와도 주가는 못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룸이 좀 많이 남아있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